예, 불법 촬영물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정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예. 오늘 관련 내용을 백성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어제 그 성관계 몰카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정준영 씨를 재소환을 했고 밤샘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제 약 한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었는데 구속영장 뭐 신청할 하겠죠? 거의 뭐 불가피하다고 예.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게 왜냐하면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지금 일단 대략 10여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 10여 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단톡방에서 나왔던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 죄의식도 전혀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심지어 한 여성 같은 경우 지워달라고 부탁해서 그 여성 앞에서 지웠다가 본인이 보낸 그 다른 친구한테 다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상 여자가 지웠으니까 나한테 다시 보내줘. 이런 내용들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라면 사실 이거는 피해자 수도 많고 죄질도 굉장히 불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통상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이니 도주의 우려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영장을 발부할 때 도주의 우려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기초로 판단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중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구치소거나 교도소 가잖아요. 예. 대부분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그게 더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고 뭐 검찰도 별 이견 없이 청구할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2016년에 정준영 씨의 변호사 역시 지금 허위 자료 제출 의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준영 씨가 한 번 이 불법 촬영 혐의로 좀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예. 사실 뭐 그때 이 모든 사건이 정리됐으면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때 첫 번째 당초 보도됐던 건 그러니까 사설업체에 휴대폰 복구를 맡겼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내질 않았었어요. 처음에 예. 휴대전화를. 근데 이런 류의 사건의 핵심은 전화기에 있는 내용이죠. 영상만 보면 이게 사실 몰래 찍었는지 아니면 합의하에 찍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경찰은 일단 첫 번째로 이 해당 업체 전화해서 이거 지금 복구 불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달라라는 얘기에서 한번 놀라야 됐었죠. 예. 경찰이 개입했다는 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더 나아가서 그 당시에 이제 정준영 씨의 변호사가 이 해당 업체에 똑같이 문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복구가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 당시 맡겼던 휴대폰도 고장이 아니라 정상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경찰에 의견서를 내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건을 수임하면 예. 거기에 이 해당 휴대기기가 복구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변호사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검찰 입장에서도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은 거겠죠? 그러니까 회신을 그렇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경찰 입장에서 맨 처음에 제일 이상했던 건 연락을 해서 지금 휴대전화 복구 불가능하다고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게 한번 언론에 보도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경찰도 일단 그 부분 저쪽에서 거부했다고 해도 변호사 의견서까지 낸 상황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죠. 그거를 해당 업체에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휴대전화 은닉에 그 변호사가 가담을 하게 된 건데 네. 이것도 그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강용석 변호사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 당시에 소취하 합의서를 위조해서 그렇죠. 제출했다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쪽 업체에서는 회신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저쪽 업체가 회신을 해준 것처럼 꾸며서 의견서를 만들었다면 그 자체가 사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쪽 회신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위조를 했을 테니 그다음에 위조 사문서 제출했으니까 행사도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변호사법에 보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진실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진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 변호사의 진실 의무에 완전히 정면으로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더 받지는 않는데 저건 변호사법 위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돼요? 뭐 지금 사실 이 크진 정도 않아요? 상황에서는 원래는 통상적으로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별로 없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용석 변호사 실형 선고됐잖아요. 예. 또 사안도 중대하잖아요. 왜 실형이 선고될까요? 일반 사인보다는 변호사라면 법을 훨씬 잘 아는 사람들이고 변호사가 법원을 혹은 변호사가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경우에는 훨씬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걸 아직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게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 내용이 지금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변호사도 형사처벌을 받고 좀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요. 그동안 이 경찰총장 도대체 누구냐 참 말이 많았습니다. 지위에도 없는요. 예, 윤총경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는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좀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윤총경을 불러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요. 예.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승리 씨나 그다음에 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대표하고 친분이 있는 건 맞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러 다닌 적은 있지만 내가 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내가 현직 다른 경찰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뇌물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돈이죠, 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뇌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지금 말했던 식사 혹은 골프도 접대였다면 이것도 뇌물입니다. 만약에 부정한 청탁이나 혹은 뭐 직무 관련성인 내용들이 무형의 있다면 행위도 다 그렇습니다. 이제 뇌물에서 말하는 이 소위 금전적 이득이라는 건 일체 유형 무역의 모든 이익을 말해요. 하다못해 뭐 접대 같은 것도 뇌물이 될 그것도 수 있거든요. 뇌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부인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무언가 뒤를 봐줬다라는 그런 정황들은 꽤 많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게 대가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개인 계좌 보통 대부분 이제 금융 자료는 전부 다 조회를 합니다. 근데 보통 계좌로 돈을 받을까요? 잘 안 받죠. 그렇죠. 그리고 계좌로 받더라도 자기 계좌로 잘 안 받기 때문에 증거가 또될수 예, 있는 이런 거니까. 뇌물 사건을 이제 보통 수사를 할 때는 개인 계좌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관련 계좌라고 해서 가족들 주변 친한 사람들 그 당시 비정상적으로 돈이 들어온 게 없는지 그런 것까지 좀 확인을 차명 계좌를 해봐야 쓸 수 있는 네, 관계들은 다 그렇습니다. 뒤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2016년에 이게 그 홍대 쪽에 있는 거죠. 이 몽키 뮤지엄 술집이 관련돼서 사건에 윤총경이 직접 개입을 했다 이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 이때 이 사건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자처를 한 건지 좀 들어보죠. 일단 몽키 뮤지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라운지 바예요. 라운지 바인데 그게 이렇게 뭐 클럽 같은 거예요? 그 이게? 클럽 유사한 거죠. 음악도 틀고 거기서 술도 많이 마시는 건데 통상적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보통 음식이 주고 술이 부잖아요. 보통 그렇죠. 음식점. 근데 여기는 반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경쟁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 경찰에 이제 고소 같은 걸 한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윤총경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좀 무마해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게 몽키 뮤지엄이 홍대가 아니고 강남에 있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거고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었으니까 뭐 성매매나 뭐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그런 일을 했던 꽤 높은 직책의 경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무언가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단톡방 내용을 보면 그 뭐 예를 들어서 경찰총장이 뭐 아는 그 경찰이 이 부분 대해서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예.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뭔가 뒤를 봐줬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뇌물이나 기타 혹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알아봐달라 만약에 그 후배 부하 경찰한테 접촉하면 그것도 직권남용인 거죠?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건 본인의 권한법이 내잖아요. 그걸 좋게 알아봐달라는 거잖아요. 이쪽에 유리하게. 예. 근데 그거는 명백하게 불법적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수사 과정을 알아봐준 후배의 경우에는 그렇죠. 어떻게 처벌이 그것도 좀 뭐 예를 가능한 들어서 건가요? 그 후배가 또 거기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건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아니면 아예 눈을 감았으면 직무유기, 뭔가 부정한 행동을 했으면 직권남용,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부탁한 실제 경찰한테 돈이 건너갔다면 그것도 역시 뇌물수수입니다. 관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상사기 때문에 시키니까 또 뭐 이렇게 막 거기서 안 돼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거는. 그거 역시. 이제 그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정도. 예를 들어서 총을 들이대면서 칼을 들이대면서 그런 명령을 했는데 따랐다면 그거는 생명의 이제 위협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면. 그런 정도가 된다면 그거는 형법상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죄를 묻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불법 명령을 상사가 했다고 걸 따르면 그 역시 불법이고 다만 양형 과정에서만 참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최종훈 씨의 음주 운전 시점에서도 사실은 네. 그 단속 관할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또 정황들에 대해서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청탁의 경로를 좀 규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종훈 씨가 2016년 2월에 음주 단속에 걸렸던 곳은 이태원, 그러니까 용산입니다. 예. 그럼 용산경찰서 관할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당시엔 강남에 강남서였잖아요. 강남서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경찰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얘기가 나올 텐데 일단 단톡방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최종훈 씨가 뭐라 그러냐면 유모 대표 때문에 살았다. 그 유모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승리 씨하고 친한 유리홀딩스 유리홀딩스의 대표죠. 대표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지금 사실 이 윤총경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네. 상황이니까 여기서 뭐 이것저것 다 알아봐줬던 취지의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게 언론에 안 나왔잖아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유명인들의 음주 사고는 거의 자동으로 그렇죠. 보도 자료까지 만들어서 경찰에서 보통 배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대부분 예, 일단은 최소한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사건이 터지고 최종훈 씨가 그 당시에 음주 걸린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도 윤 총경이 다른 경위를 통해서 혹여 용산경찰서 쪽에 연결을 해서 보도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그건 확인해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일단 통화 내역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거래 관련된 이 계좌 분석입니다. 계좌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부탁하면서 돈까지 오간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체크해봐야 정확하게 관여한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총경과는 별도로 이제 이전에 나왔던 네. 그 강모 씨가 전직경찰관 강모 씨가 불거지면서 이 배경이 됐던 게 이제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 과정에서 여기서 또 이제 강남서의 어떤 과자급 인사가 연루된 정황을 네. 포착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만약 그 전직 경찰관 강 씨가 사건 무마 청탁했거나 또 네. 돈을 건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단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7월에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을 해서 뭐 수천만 원 돈을 많이 썼다고 썼는데 했죠. 그걸 부모가 항의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어요. 부모 카드를 당시 긁었었고. 부모 카드로 긁었으니까 그 당시에 뭐 하루 술값이 1,000만 원이 훨씬 상했다고 네네.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전직 경찰관 강모 씨가 지금 그 당시에 강남서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과장 또 기타 다른 경찰들에게 이 지금 그 이모 대표, 그 버닝썬의 또 다른 공동 대표 이모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거든요. 지금 그 중에 한 명은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현직 경찰도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혐의 부인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역시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혐의가 다 사실이라면 알선수재죄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알선해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직 경찰도 돈을 받았다면 현직 경찰은 뇌물수수가 되죠. 그러니까 뇌물수수가 되면 이제 굉장히 형량이 올라갑니다. 요즘에 최근에 뇌물은 굉장히 엄단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분석이 된다면 현직 경찰뿐 아니라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전직 경찰 강모 씨도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워낙 지금 보면요 혐의도 많고 정황도 많아서 네. 이거를 과연 잘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그렇죠. 시선들이 있습니다. 네. 당초 권익위에서는 일단 검찰에 이 자료들을 네. 모두 넘겼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스톱하진 않습니다. 이제 진행은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연루된 경찰이 지금 이름이 너무 여러 명이 네. 나오잖아요. 그 여러 명이 나오는 경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걸 수사한다. 그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그 단톡방의 내용 자체가 경찰 연루된 정황이 많아서 권익위에서 지금 대검으로 보낸 거고요. 네. 대검에는 이제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검찰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걸 지금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수사 지휘를 하면서 해결을 할지 아니면 다 가져와. 그래서 검찰을 단독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경찰과 연루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보다 검찰의 자료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 자료는 권익위가 경찰에 보내진 않고 검찰에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다른 부분을 제외하고 경찰 비위와 관련된 수사 부분은 최소한 검찰에서 거의 단독으로 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버닝썬 사태에서 또 문제가 됐던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마약인데요. 이 마약 투약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경찰 클럽 버닝썬 마약 의혹으로만 지금 20여 명이 입건됐다고 하고 내일 또 중국인 여성 그 애나 씨, 그 애나 씨도 재소환된다고 하던데 수사가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이게 거예요. 원래 마약 사건의 특징입니다. 마약 사건은 한두 명이 잡히면 굉장히 여러 사람을 물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마약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가 이제 형량 그 딜을 한다는 그 플리바게닝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게 마약 범죄예요. 안 그럼 왜냐하면 마약을 투약한 사람 한 명 잡으면 마약을 판 사람 찾아야죠. 판 사람 찾으면 유통한 사람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입을 닫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초범이고 그러면 굉장히 형을 약하게 해준다거나 이제 구형 자체를 낮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윗선을 잡아가는 과정. 구슬리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원래 마약 사건 한 번 터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사람들이 이게 확인이 되는데 일단은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번 버닝썬 사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정준영 씨나 승리 씨의 일탈 이 부분도 사실 뭐 대중의 관심은 많은 부분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경찰과
강남의 고급 클럽 간의 유착 문제나 이렇게 강남 클럽에서 대규모로 마약 또 성범죄가 일어났던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하고 수사가 우선 더 제가 보기에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지금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 유명 연예인들이 이름이 나오니까 네. 여기에 많이 매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자세히 보셔야 하는 것들은 이런 클럽과 경찰과의 유착, 그다음 이 안에서 벌어지는 마약 범죄,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뭐 수사와 뭐 그다음에 앞으로의 단속 방향 이런 것들이 더 중심이 돼야 되지 이것도 않을까 아까 얘기한 생각해요. 대로 경찰도 연루돼 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담당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검찰에 지금 네. 많은 자료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소의 주체는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에서 많은 부분을 개입할 가능성이 많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사실 경찰도 우리들이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 자체가 여론 자체가 또 네, 그렇기도 너무 하고요. 많은 경찰관들이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건의 이제 중심은 결국 검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라고 잘 알려진 지금 현재 뭐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희진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6일 날 오후 6시께 이 씨의 아버지 A 씨 같은 경우는 평택 한 창고에서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로 발견이 다른 됐는데 지역에서, 그렇죠. 다른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뭐 A 씨 가족들이 이제 다들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하고 실종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이제 사체를 다 발견하게 된 건데요. 네. 지금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건 발견이 된 것은 16일 날 오후 6시에 발견됐지만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그러니까 한 20일이 넘은 거죠? 그렇죠. 추정을 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위 말하는 이희진 씨의 어머니는 안양의 자택, 예. 아버지는 평택의 창고에서 발견됐잖아요. 근데 일단 경찰이 바라보고 있는 건 안양 자택에서 이 두 부부를 살해하고 옮긴 그리고 것이다. 아버지를 평택의 창고로 옮긴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진 씨의 그 죄목을 떠올렸을 때 어떤 그 원한 관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뭐 또 그 피해자들 주식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떤 한 것이 아닐까?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좀 네. 시나리오를 짚어볼 수 있을 텐데 백 변호사 볼 때는 어떤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용의자가 총 4명인데 그중에 1명 검거를 했고 예. 나머지 3명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검거된 용의자의 얘기는 일단 나와 있는 것은 그 부모와 지금 이 용의자 1명, 이 용의자들 간의 금전 거래 관계 때문이다라고 현재 얘기가 나왔다고는 하는데 예. 사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나머지 용의자를 다 검거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진 씨 뭐 어마어마한 불법 주식 거래로 정말 큰 부를 축적을 하다가 이번에 지금 결국 뭐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희진 씨의 그 불법 주식 거래로 피해를 봤던 굉장히 큰 돈을 피해봤던 피해자들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용의자의 말만 믿고 이 수사를 그것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하나 이제 범행의 동기가 될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희진 씨의 주식 투자와 관련된 피해자의 개연성도 지금까지 근데 배제할 이진 수 씨 5년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사기 피해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는 건데 5년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있건데 그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주식 피해, 그다음에 다단계 사기, 그다음에 이런 피해 같은 경우는 피해 금액도 워낙 크고 네. 피해자 수가 정신적으로 너무 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피해. 예. 이제 그렇다면 이런 류의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많은 금액의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형량을 분명히 좀 상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 부분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백선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